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이경호입니다. 4월 16일 화요일, 오늘 어떤 이슈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언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304명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유족들은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에서 열리는 추모 문화제에 참석하고 여야 지도부는 경기 안산에서 열리는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합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이란의 공격에 대해 전면전 대신 고통스러운 보복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습 전 사전 통보를 두고선 이란은 했다, 미국은 못 받았다며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관 기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관심 많이 가지셨을 텐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여당의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과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발언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 총선 끝나고 이제 6일 만에 나온 어떤 대통령의 총선 관련 입장이나 관심이 높았는데요. 자, 장가희 기자, 일단은 민심 이런 정도 발언하면서 10분 정도 발언을 내놨습니다. 자, 주요 발언들 한번 짚어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서민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도 이 서민들의 삶을 훨씬 세밀하게 챙겼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는데 서민 형편을 개선하는 데는 힘이 닿지 못했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집값은 낮췄지만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 재건축으로 보금자리를 떠나야 하는 분들은 세밀하게 못 살폈다. 주식시장에서 국민 자산 형성을 도우려고 공매도 금지했지만 시장 접근조차 어려운 서민 삶에 대한 배려는 미흡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정면 배치되는 말이죠. 또 3대 개혁에 더해서 의료개혁도 추진하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했는데요. 국회와도 긴밀히 좀 협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는데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를 바로잡아주고 기강이 흐트러진 건 없는지 점검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향후 인선에 대한 진행 방향이나 아니면 조금 더 직접적인 총선 결과에 대한 반성 이런 부분이 좀 언급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오늘은 거의 민생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별도 기자회견이나 회담, 회견 이런 건 없고 일단은 모두 발언으로 입장을 전했는데 네. 자, 총평 한번 해보실까요?
일단 대통령이 지금 이 총선과 관련돼서 총선 결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식 기반 하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정치력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이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예. 국민들은.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생과 관련돼서 좀 더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좀 더 국회와 소통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의 말을 좀 더 경청하겠다. 이런 수준에서 지금 국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총선 결과에 대한 인식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네. 아쉬운 건 이겁니다. 지금 아까 장강희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국민들이 지금 이 결과를 왜 줬냐면 정치력을 좀 더 많이 나타내라라는 거거든요. 선거 결과는 언제나 받아들여야 되고 그 받아들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정치에 대한 어떤 인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고요. 형식적으로는 사실 국무위원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왜 국민이 들어야 되나. 지금 전체적인 이 주어와 또 이걸 들어야 되는 목적어가 대통령이 국무위원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당부의 말이라든지.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이 그냥 이렇게 제3자가 돼서 계속 듣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거든요. 형식부터 국민한테 이야기하는 주어가 대통령이고 국민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이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일단 민주당 입장이라서 더 날카롭게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오늘 이 모두 발언은 형식 면에서도 내용 면에서도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종호 실장님께서도 형식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총선 이후에 대통령께서 뭐 대국민 담화를 할지 뭐 기자회견을 할지 이런 부분을 두고 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사실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다라고 한다면 국무위원들에게 회의석상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간접적으로 내용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소통이 부족하다, 불통이다 이런 지적 받아왔었는데 그 지적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한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기자회견 또는 담화를 통해서 적어도 기자들과 질문을 주고받는 또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소통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였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 형식으로 가름하신 것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뭐 큰 틀에서는 정책의 방향성은 맞았지만 뭐 디테일이 부족했다라든지 뭐 체감할 만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어떻게 본다면 본인들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다 맞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신 것 아니겠냐라는 취지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들의 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인지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자, 김영 대변인 생각도 좀 궁금한데 일단 열심히 했지만 잘하지 못했다. 뭐 이런 뜻으로 좀 읽혀지긴 하는데 뭐 별도의 좀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 같은 게 좀 더 필요하다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 저는 뭐 다른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국무회의에서 했다는 거에 약간 좀 다른 방점이 있는 게 국무회의는 헌법에도 나와 있는 정책 심의 기관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에서 첫 발언을 내신 거는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물론 대통령도 정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것도 대통령의 큰 역할이기 때문에 정치 결과가 선거 결과가 분명히 좋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렸다는 점에서는 사과도 드렸지만 한편으로는 공직 사회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도 다 잡고 동시에 나아가서 국정 운영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흔들리되 민심을 다 수용하되 앞으로 계속 나아가겠다는 점 또 강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나가서 민주당 국회와 협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21대 계류 중인 법안이 10건이 넘습니다. 그런 법안들이 현재 처리되지 못했고 민생 법안도 100여 건이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법안까지 염두에 두고 앞으로 21대 국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22대 국회도 민주당과 협력해서 잘 운영해보겠다 그런 다짐을 했는데 물론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만족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추후에 조금 더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장윤미 부위원장께도 한번 여쭤볼 텐데 일단은 오늘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제였죠. 도어 스태핑을 재개할 거다. 기자들하고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좀 자유롭게 뭐 출퇴근길 대화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는 것 같습니다. 이뤄질 거로 보십니까? 아니요, 오늘 저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 봤더니 소통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전혀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내지 않으셨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때 국민은 언제나 옳다, 참패한 끝에 그런 메시지가 나왔었죠. 그때만 해도 그렇다면 변할 수 있겠다,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유예 기간을 국민들이 설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예 기간 동안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고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라는 형식도 매우 아쉽지만요. 최소한 그렇다면 구체적인 어떤 행동 플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어야죠.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국회 통과하면 입법권 존중하겠다.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 나와야 대통령이 바뀌는구나. 오늘 메시지는요,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앞으로 뭘 하겠다는지 전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한다. 5월 9일 날 취임 2주년이 되기 때문에 기자회견 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지만 그 또한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국정 운영의 방향, 쇄신 저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여태까지 무엇을 잘해왔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국민들이 잘 몰라주고 계신다라는 이런 태도로는요. 어떤 국정 운영의 방향, 지난번에 56글자 이건섭 비서실장이 입장문 낸 거에서 저는 더 나아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종훈 실장, 일단은 대통령 발언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일단은 야당이 협치, 협통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윤 대통령도 소통하겠다, 국회와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자, 어느 정도까지가 좀 부응할지가 관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인사, 그러니까 야당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야당이 특검법 등 야당이 요구하는 어떤 입법에 대해서 법안들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다른 태도를 보일 것인가라는 문제, 뭐 이런 어떤 재반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을 봤을 때 뒤에 한 방점이 그래도 협력하겠다, 그리고 소통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뭐 길게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행력이 담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저는 어쨌든 열려놨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메시지 지켜봤고 이제 인선, 향후 인선이 어떻게 대통령실과 총리 인선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 장관 기자, 일단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여러 인물들이 좀 거론됐었는데 뭐 하마평이 많이 올랐고 야당에서는 뭐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도 냈었고요. 또 재검토된다는 좀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당초 비서실장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 또 지난주 일요일에 하마평에 오른 여러 인물들의 검토가 끝나서 좀 인선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입길에 오른 인물들이 당장 야당의 반발을 산 점 때문으로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총리 하마평에 권영세 의원이 거론이 됐었는데 어제 권영세 의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총리 내각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좀 이거는 어떻게 보고? 지금은 그거가 좀 아무 좀 생각도 하고 있질 않을 거예요. 지금 그건 낭설이라고 봐요. 네, 일단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낭설이다 이렇게 선을 좀 그었는데 뭐 아무튼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장현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여기에 차기 총리로 김부겸 전 총리, 야권에 김부겸 전 총리를 거론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뭐 권영세 의원이랄지, 뭐 김부겸 총리랄지, 어떻게 좀 누가 좀 가장 적절하다, 어떤 인물이 적절하다 보십니까? 사실 뭐 어떤 인물이 적절하다, 뭐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런 이제 하마평 자체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취재 결과 나오는 것이지, 일단 대통령실에서 또는 뭐 대통령께서 직접 공식적으로 언급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럼에도 지금 언론에서 여러 이제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좀 비관적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하마평 나오시는 분들을 보시면 일단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정 기조가 완전히 바뀌겠다라는 기대감을 줄 만한 또 새로운 카드는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항상 뭔가 인사 검토를 할 때 하마평에 늘 오르던 분들이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또다시 깜짝 카드가 아니라
어떤 재활용 카드가 아니겠느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물론 뭐 새로운 인물이 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국민들께 국정 쇄신의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로서 인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 전혀 새로운 인물 또 새롭게 야당과 협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뭐 김부겸 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또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초대 통일부 장관을 또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당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을 얼마큼 가능하게 해줄 인물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좀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후보군이 공식적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야당의 입장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호 실장 일단은 여권 인사 같은 경우는 뭐 국정 운영하는 데서 좀 협치가 소통이 좀 더 원활할 수 있고 야권 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야당에서 좀 받아들이기 쉬운 구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야당에서는 뭐 획기적이다, 신선하다고 평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 예가 하나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도 여서야대로 시작해서 예. 중간에 한번 선거가 있었지만 중간 선거에서도 거의 133대 115로 패했거든요. 물론 자민련의 의원을 꺼주고 교섭단체 만들어주고 하면서 국정은 운영은 됐습니다만 비슷한 어떤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누구로 했냐면 김중권 노태우 정부 시절에 정무수석을 했어요. 그리고 예. 김중권 수석은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사람이거든요. 호남 기반으로 한 그 여당의 집권 대통령이 TK의 상징인 전전임 정부의 정무수석을 비서실장으로 했다라는 메시지가 사실 야당도 수긍을 했어요. 그럴 때 또 당시 국무총리는 누구를 했습니까? 보수의 상징인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또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지금도 김부겸 총리가 거론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야당이 어쨌든 이거는 야당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반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 하마평에도 사실 오르게 하면 안 된다. 네. 하마평에 오는 순간 벌써부터 내부 비판도 있고 그걸 의식해서 그 하마평에 오른 인사가 아니다, 불쾌하다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네, 있거든요. 바로 당장 불쾌감이 있다고 그렇죠. 나오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정말 상고처려도 하고 하면서 대외비도 하면서 야당의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그 어떤 협조를 구하는 그런 형식이 지금 필요하다. 왜 192대 108이라는 숫자는 모든 것을 다 조심스럽게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켜봐 보도록 하고요. 자, 야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현 상황을요. 한번 목소리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지금은 총선의 패배의 원인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꼽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그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뭐 권영세, 원희룡 이런 분들 거론되시던데 그분들의 반응을 보면은 나는 연락받은 적 없다면서 대부분은 좀 손사래를 치시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의 인기가 좀 있었더라면 뭐 감사한 일이다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볼 재량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법한데 들은 바 없다라고 손사래를 치른 거 보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구나. 이거 레임덕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 김부겸 전 총리 가능성은 제로입니까? 저는 그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렇게 임명하겠습니까?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정도 대통령 때 결심을 하고 한다고 하면 뭐 저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그런 분을 총리 임명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표면상은 고국내각이라고 언론에서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김부겸 전 총리 기용설 뭐 이런 게 좀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본인이 엄청나게 불쾌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김 전 총리가 저한테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형님 제가 말이죠 혼자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총리로. 그러나 그 당에서 당의 허락을 받아서 가라고 하면 제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수회담이 열려서 이재명 당대표한테 김부겸 전 총리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죠.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거절하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좀 목소리 쭉 들어보면은 선뜻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김부겸 총리도 먼저 목소리가 좀 얘기가 흘러나가는 바람에 좀 불쾌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김윤영 대변인 어제 저희 패널 중에는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자, 첫 총리 지명자를 야당이 아마 남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선뜻 못 나서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어느 분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총리 지명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일단 고민정 의원님의 말씀부터 분석을 하면요. 저는 그 분석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부분이요? 대통령 임기나 인기 때문에 뭐 고사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문제 진단이 엄청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 공직 후보자들이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인사청문회 문제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상 처리 방식의 인사청문회 때문에 모두 선뜻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문제 진단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정치적인 구호만 내세우고 있는 거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우리 인사청문회 문제점 지적은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하셨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옛날에 대변인 하셨으니까 그 발언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믿고 그리고 저도 그 첫 총리 지명자 낙마시킬 거란 얘기 얼핏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국민의힘 잘못했고 윤석열 정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런 의도를 주신 게 맞는데 만약에 그 논리가 맞다면 저희 의석수가 100석이 안 되었어야죠. 그리고 더 나가서 물론 표의 등가성 자체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저희들 국민의힘은 이번에 45.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경종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첫 총리를 낙마시키겠다? 이번 22대 국회 역시 21대 국회처럼 독선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만함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또 이렇게 운영하는 건 결코 민주당 미래에 좋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조금 더 전향적인 국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산적인 국회 운영을 통해서 최소한의 국정 운영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네, 장윤희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벌어지지 않은 일을 뭐 전제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설도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만약에 그런 기조라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요. 어쩐 총리 지명자가 누구인지가 정해지지 않는데 단순히 총선에 참패한 이후에 첫 지명자란 이유로 우리가 낙마시킬 거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건 맞는 방향이 아니고요. 네. 다만 지금 정무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총리든 비서실장이든 정치인으로 기용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과 야당과 조국혁신당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내세운다면 만에 하나 기계적인 반대를 한다면 국민들이 그 부분도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는 카드가 정말 야당과 소통하기 위한 그런 인선을 고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총선 참패 관련해서 쇄신 의지를 보이고 있고 뭐 여당인 국민의힘도 좀 애쓰고 있긴 합니다만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 기자,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 측이 굉장히 좀 날을 세운 채 험한 말들 좀 오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SNS에다가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다. 또 철부지 정치 초년생이 셀카나 찍으면서 대권 놀이했다. 이렇게 날선 공격을 했는데요. 자리에서 물러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나서서 반격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여기서 지지 않고 김경률 전 위원에게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을 비난한다라면서 응수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홍 시장에게 대체 뭐라고 했길래 홍 시장이 김경률 전 비대위원을 분수도 모르는 개라고 언급을 했을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론을 내걸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이걸 반응을 해야 되나. 홍준표 시장의 그런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서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저건 강영욱 씨가 답변을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은데. 대통령 강영욱 씨? 예. 홍준표 시장에 대한 정확한 반응은 강영욱 씨가 제일 정확히 알 것이다. 제가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이 따질 계제는 아니다. 홍준표 시장 쪽에서 굉장히 좀 과도하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홍준표 대표는 저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인 말씀 많이 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 네, 이종호 실장님.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독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측 인사들한테 날선 반응을 좀 했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 그 패배한 정당이
원인,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서로 따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성찰하는 과정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를 넘거나 혹은 이것이 분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홍준표 대표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하면 자신을 언론에 각인시키는 능력, 이슈를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끌고 나가는 능력, 그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지금 패배한 정당의 사실 고문이거든요. 대구시장이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이 정당에 필요한 건 모두가 내 탓입니다 하고 반성하는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반성하는 그런 가운데 단합되고 통일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미래를 나가자라는 그런 격려가 필요한 시점인데 홍준표 시장 왜 이러냐 하면 당연히 이 정당의 주도권을 내가 이제 갖겠다. 언젠가는 뭐 대권이라든지 또는 뭐 당권을 도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금 국민들이나 혹은 유권자들이나 혹은 TK 더군다나 대구시장이니까 TK의 지금 주민들에게 지금 각인시키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부상시키는 그런 과정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장윤주 부위원장님 그러면 반대로요. 이게 한동훈 위원장 측이죠. 김경률 전 비대위원. 이렇게 좀 날선 반응을 홍 시장한테 하는 걸까요? 사실상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리전 형식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정말 날선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의 사냥개였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대리전 양상으로 이 공방에 가세를 한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총선 참패 이후에 이제 니탓 공방, 그 책임 공방에 들어섰다라고 보이는데요. 서로 간의 책임을 좀 미루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이종호 실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총선에 참패하고 나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과정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 과정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이 민심이 정작 빠져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과연 이 민심을 어떻게 집권 여당이 받들어 모실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것인데 서로 간에 책임 공방만 하고 니 탓만 하고 있는 모습 한심해 보일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결국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니 탓이 아니라 자신들이 먼저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내 탓이오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책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야기해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내 탓이오 아니라 니 탓이오 하는 이런 상황.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그분은 원래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담아두지 못하는 스타일 아니겠어요? 그러시는 분인데 뭐 그분의 그런 개인적인 평가로 그냥 보면 되지. 제가 또 홍 시장의 평가에 대해서 일일이 코멘트하는 코멘트 자체를 하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이 커질 수 있으니까. 뭐 일 커지는 걸 따라서 홍 시장도 남을 평가하니까 저도 홍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 평가가 과연 이런 상황에 처한 당을 수습하고 앞으로 당정 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데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권성동 의원도 홍 시장한테는 코멘트를 받을까 조금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자 장가 기자 일단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응원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좀 많이 일고 있다고 해요. 총선이 끝났는데도.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의원 헌정회관 앞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8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화환은 부산 수영구, 서울 마포구, 경기 수원, 동탄 등 전국 각지에서 보낸 것으로 보였고요. 글을 좀 읽어보니까 화환에는 한동훈 위원장님 사랑합니다. 국민들이 기다립니다. 보고 싶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명의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주 썼던 동료 시민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화환에는 영등포구청의 불법 광고물 제거 안내 계고장이 붙어 있었고요. 추후 철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환이 아마 내일 오전에 다시 설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한동훈 위원장을 응원하는 카페 회원들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화환을 보내겠다. 이런 얘기들이 카페 내에서 계속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김미영 대변인. 일단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더 봤으면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김경률 전 의원, 조금 전에 나왔던 김경률 전 의원은 아마 차기 당대표 출마설은 뭐 가능성이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저는 당대표로는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않을 있습니다. 거다. 네, 일단 우선 휴식을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대표로 출마를 하시게 되면 결국 이번 총선에 대해서 책임론이 또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도 이번에 첫 정치 데뷔였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 복귀할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유권자에게 먹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만 본인이 쉬고 싶다고 해서 재등장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등장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다시피 국민의힘은 인재는 아닙니다. 저희가 전국적인 인지도와 호감도 그리고 대중적 관심도와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인재가 많지 않다는 게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혹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의와 타의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등판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장윤미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국민의힘 상황을 여쭤보는 건데 자, 한동훈 위원장이 6, 7월 정도라고 하죠. 전당대회가 열리면 그때 다시 등장을 할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등장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정치에서 가능성 제로라는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당내 세력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당대표라는 직함과 그런 권한은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 이번 6, 7월에 예고되어 있는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는 사실상 실권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뭐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이럴 수도 없고 뭐 선거가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마 약간의 휴지기를 가진 뒤에 내후년엔 바로 또 지방선거와 또 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선거보다는 보궐선거 쪽에 뭔가 본인의 어떤 국회 입성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도모하고 대선으로 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재등판이 어떤 시점에 다르겠지만 장윤미 부위원장이 하나 더 여쭤보면 네. 한동훈 위원장의 재등판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뭐 득입니까 실입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선 득이라고 득인가요? 판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도 확장성을 못 보여줬다는 그런 평가에서는 지금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민주당은 민생과 특검, 이른바 투트랙으로 대여 공세를 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가 기자, 일단은 어제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 처리 촉구했는데 자, 동시에 이재명 대표는 의료대란 해소 공론화 특위를 만들자 뭐 이런 제안을 던졌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최상병 특검 법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 달 2일 본회의 때 빨리 좀 처리를 하자는 건데요. 사실 국회 과반 의석을 넘는 민주당만으로도 본회의 처리는 가능하지만 압도적인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사전에 좀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또 여기에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 의료계뿐만 아니라 여야 그리고 시민사회가 좀 같이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게 민주당의 의견입니다. 자, 어제 민주당 최고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최상병 특검법이 지난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이종섭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등 미룰 수 없는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언급된 주요 법안은 물론이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여러 민생 현안법들의 처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 여야, 정부, 또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의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특검은 특검대로, 뭐 특위는 특위대로 같이 좀 협치를 하고 일을 해보자는 게 일단 집권 여당과 정부한테 좀 발언인데 결국은 받아들이는 수용자 입장, 여당이랄지 정부랄지 네. 거기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떨 거라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투트랙 전략을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네. 전략이라기보다요.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온 민심은 결국 민주당을 정권 심판 그리고 정권 견제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민심이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뭐 들떠 있거나 승리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 민심은 민주당이 온전히 잘해서 이 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집권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이 실정에 대해 견제를 하는 도구로서 민주당을 선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권도 견제해야 되고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도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 이미 부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의정 갈등이라든지 여러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뭐 여당과 협치할 부분들을 협치를 해서 국민들께 결과로서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는 되게 선거용 공세 아니냐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었는데 총선 이후에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당 분위기 어떤지 한번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최상병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이번 그 총선에 그 영향을 저는 미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수도권에 아주 그 근소한 차로 패배했던 그런 부분에 이 최상병에 대한 내용도 좀 아마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 당내 김재섭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대표도 전 대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만은 뭐 야당과 협치 이제는 용산이 그리고 우리 당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민심이 뚜렷한 만큼 예컨대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법안도 통과하고 특검법도 통과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지금 숫자로 밀어붙이겠다고 부탁대고 얘기하는 게 야당의 입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과 같이 해서 뭔가를 통과시킨다 하는 거는 정말 헌정에서 없어야 되는 불행한 사태 하나예요. 숫자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일단은 내용을 보자. 거기서 좀 판단해보자는 내용인 것 같은데 자, 김영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당 지도부가 아직 입장 안 내놓고 있는데 당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지도체제나 전당대 일정을 두고도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상태고 결정이 못된 상태고 거기다가 앞서 보셨겠지만 뭐 지금 총선 결과에 대한 니탑 내탑 공방도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단일화된 목소리가 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우선 저런 특검법 관련돼서 목소리가 내려면 지도체제라든지 일정 정도 어느 정도 당이 수습이 돼야 나올 수 있는 상황인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유미 부위원장님, 일단은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특검법 뭐 처리하더라도 뭐 다음 22대 국회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입장이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정리가 어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검법인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미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서 국회 본회의에 이제 부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여당 의원들도 동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통과해야 되는 이런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 혁신당에서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고 준비 이미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6월 달에 개원하는 차기 국회에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셨을 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부분이 주요 골자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양평고속도로 변경이 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또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법안을 다듬어서 차기 국회에서 처리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 보면은 민주당에서 굉장히 특검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권 자체에서도 보면은 최상병 사건 수사 당시에 이종섭 전 호주대사가 국방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당론으로 발의했던 이종섭 특검법. 여기에 최상병 특검법에 좀 반영한 수정안도 좀 처리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작년 10월에 민주당이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그 최상병 특검법에는 내용이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실체를 규명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사 과정 속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크게 특검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 초에 있었던 이종섭 전 대사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해제되고 그리고 출국시키는 그 과정 속에 혹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도주대사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의혹 때문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종섭 전 대사에 대한 특검법도 발의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내용을 수정을 해서 그러니까 그 이미 국회 본회의에 되어 있는 그 특검법에 수정을 해서 넣는 방안까지도 지금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만약에 이종섭 전 대사에 대한 특검법 내용이 이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특검법상에서는 일단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두고는 아마 국민의힘과의 또 협의라든지 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상병 특검법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될 수 있다는 부분. 이종우 실장님, 이게 굉장히 여당 입장에서는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고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민주당도 이 법안의 어떤 효율성 내지는 효용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전까지는 대여 공세의 한 일환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 돌아오는 그 결과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불필요한 어떤 쟁점의 요소가 있으면 사실 그 법이 통과되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전향적으로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나 당선인들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동의에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너무나 이렇게 이겼다고 해서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이 찬성을 참 보내줬던 그런 당선인들도 철회하고 또 다시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민주당이 조금 더 자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과정 속에서 사실 그 책임의 윗선의 어떤 책임도 밝혀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나 포괄적으로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인영 대변인 생각도 궁금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일단은 여당에 좀 전향적으로 임하라, 특검을 받아라 이런 입장입니다. 윤석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난감하실 것 같긴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총선 전부터 계속 그 최상병 특검법 관련돼서 계속 언급을 하셨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최상병 사건이 2030 세대에겐 굉장히 민감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야당 대표 이준석 대표는 이제 야당 대표니까 충분히 하실 수는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최상병 특검 자체가 민주당에서 일정 부분 정치 공세하고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데 거기에 동조해서 하시는 건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 2030의 지지를 받고 계시며 실질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의 지금 행보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보면은 총선 이후에 1대 몇으로 굉장히 몰린 상황처럼 굉장히 보이는데 이 실장님 좀 전에 나갔는데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이 꼬인 실타래 풀기 전까지는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을 만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던 부분이 없는데.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일단 대통령이 아마도 야당 대표들 또는 야당 대표들과 앞으로 면담이나 혹은 회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관례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교섭단체의 대표들을 모은다든지 또는 제1야당 대표와 1대1로 면담을 한다든지 이런 형식이 지금까지 준용돼 왔던 관례이기 때문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까지 포함하는 그런 확대된 그런 대표 회담이 가능할까요? 그건 좀 더 필요하고 지금은 전국을 안정시킬 가장 효율적인 면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김칫국을 지금 마시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도 있습니다. 있으면 영수회담 예를 들어 이재명 제1야당 대표 정도까지만 있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전국을 안정시키는 그런 방법이 사실 면담이거든요. 회담이고. 예. 조국혁신당으로 한번 가볼 텐데 어제 조국혁신당의 당선인 12명 모두가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자, 조국 대표 목소리 먼저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분의 당선자와 함께 양산 그 평산 마을에 들러서 문재인 대통령께 인사드렸고, 이어서 지금 봉화마을로 와서 그 노무현 대통령께 참배하고 고양수 교사님께 또 인사드렸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이 선거 과정에서 했던 역할이 컸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더욱더 잘해달라. 원내 제3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원래 당을 만들 때 추구했던 비전과 같이 잊지 말고 열심히 하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 기자, 일단 두 사람의 만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졌는데 문 전 대통령이 우산까지 쓰고 좀 마중을 나왔었는데 뭐 지금 얘기 들었습니다만 주요 발언들 또 뭐가 있었나요? 문 전 대통령이 조국 혁신당이 창당을 할 때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쓰럽게 생각했는데 당당하게 우뚝 섰다면서 정권 심판 바람을 이끌었고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으니까 이제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국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결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두 사람 만남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에 PK에 참여한 것, 그러니까 유세와 뭐 여러 그 후보들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책임론이 지금 부상됐거든요. 그 책임론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겁니다. 개딸을 비롯해서 강성 지지층,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등장 때문에 개헌선을 200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못 얻었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가 개딸 일부 그런 강성 지지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조국 대표가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하는 그 광경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희석시켰고, 거꾸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국 대표가 이제 어떤 방향에 서서 정치를 하고 이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를 보여준 거예요. 포지션인, 즉 우리는 친문이고 PK를 기반으로 한 정당이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것은 민주당과 경쟁을 하겠다라고 사실 지금 선언한 것이죠. 예, 장윤미 부위원장님, 일단 민주당과 경쟁하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민주당 측에서는 협력과 경쟁을 하면서도 굉장히 뭐랄까요, 선을 잘 타면서 좀 취할 건 취하고 배척할 건 배척하고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는 건강한 긴장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좀 뭐랄까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외연을 좀 넓혀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조국 혁신당은 굉장히 강경한 이미지 내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이번에 12석의 의석까지 점하게 됐기 때문에 그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인들을 선택해준 유권자들의 판단이 그 기저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민주당이 지금까지 좀 견제해왔던 여러 강경한 메시지보다는 온건하고 좀 중도층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의 여지를 조금 역할을 분담한달까요? 이런 부분이 좀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장윤주 부위원장님, 아까 이종훈 실장 말씀하셨는데 친문 쪽 그리고 친명 쪽 민주당이 약간 이러면서 분리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최악의 상황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너무 이제 많은 가정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친문과 뭐 친명이 뭐 조국 혁신당 때문에 분화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너무 앞서가는 얘기라는 저는 생각은 들고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런 전망은 지금 현재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전망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조국 혁신당도 그리고 민주당도 앞서 이제 말씀들 나온 것처럼 건강한 긴장 관계, 그리고 지금 상태로는 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나온 민심을 받드는 그런 또 앞으로 행보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민심 자체가 정권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서 범야권을 선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함께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으로서는 뭐 어떤 계파의 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뭐 걱정하거나 전망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좀 더 지켜봐 보도록 하고, 김민영 대변인 이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친명계에서는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 20석, 여기에 좀 부정적인 반응이 좀 대두되고 있다. 약간 뭐랄까요, 도울 건 도우지만 긴장관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상황에 가려져서 그렇지 네. 민주당 내부도 저는 녹록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대표가 굉장히 비슷한 게 많죠.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두 분 다 사법 리스크가 있으시고요. 강성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사람이 지금 한 개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어느 부분이 더, 그러니까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배경도 있는 데다가
지역 거점은 없지만 동시에 자신을 따르는 확실한 지지층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압승했지만 그 압승한 권한을 마음껏 휘두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재명 대표는 자기 생각으로는 대권과 당권은 모르겠지만 대권 후보까지는 아우토반이 깔려졌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갑자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승용차를 타고 나타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흥미롭게 야권 상황도 진행되고 있고, 자 장윤주 부원장이 하나 여쭤볼게요. 조국 대표죠. 아내 정경심 교수가 SNS 프로필 사진에 자신의 저서죠.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라고 이걸 좀 바꿨다고 해요. 이건 좀 무슨 뜻으로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글쎄요, 뭐 이제는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또 조국혁신당이 또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정경심 전 교수의 어떤 프로필 사진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도 뭐 해석을 넣어서 과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야말로 그냥 그 자체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정치권에서 앞으로 이제 그 총선 이후에 야권의 어떤 정치 지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주목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것을 떠나서 너무 뭐 그 조국 대표의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과하게 해석해 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계 이혼 소송이라고 하죠. 오늘 최태원 회장,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 항소심이 열리는데 이 얘기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과거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법정에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어떤 입장 밝히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신발 금액 상향됐는데 혹시 어떤 이유로 상향되셨나요?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혹시 뭐 법정에서 좀 어떤 입장 밝히셨나요? 노 관장 측 재산 분할 요구에 받아들이시는 입장이신가요? 다음 기일에도 출석 예정이신가요? 네, 보고 오셨는데, 자 장가 기자, 오늘 항소심이 열린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죠? 네, 쌍방이 1심 선고에 불복을 해서 모두 항소를 했었습니다. 지난 3월에 2심 첫 변론 기일이 열렸고요. 오늘은 오후 2시에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선고를 하는 날이 아닙니다. 지난 3월 2심 첫 변론 기일에 아까 보셨듯이 최 회장 그리고 노 관장 모두 출석을 했는데요. 오늘은 아마 이 최 회장의 출석 여부가 현재까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자, 장윤미 변호사님이라고 일단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위원장이 아니라. 자, 이번에 기업 내 경영권 분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재산 분할 액수가 역대 최대라고 들었어요. 역대 최대죠. 왜냐면 조단이니까요. 얼마입니까? 예, 사실 2조 30억 원으로 이게 청구 취지를 변경을 했거든요. 항소심에 들어서. 예. 1심에서는 SK 주식의 절반을 본인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1심 결과는 사실 노 관장이 완패를 당했다고 평가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위자료 1억이 인정됐고요. 재산 분할 금액은 665억 원입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것과 격차가 컸냐면 SK 주식의 가치 상승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소심에 가서는 이 부분을 가장 큰 쟁점으로 이제 다투면서 처음에는 주식 분할 취지로 청구를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그 가액을 계산해서 2조 30억 원을 재산 분할 명목으로 청구하고 있어서 역대급 재산 분할 금액이 탄생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얘기도 있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은 노소영 관장 얘기가 나와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소영 관장이 사기를 당했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이 아트센터 나비라는 곳에요. 비서 A씨가 2019년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를 한 그 해부터 지난해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노소영 관장 계좌에서 19억 7,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노 관장 명의를 도용해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두 차례에 걸쳐서 총 1억 9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빼돌리고 노 관장을 사칭해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보내라라는 문자를 보내서 공금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6억 원 가량을 빼돌렸는데요. 경찰이 지난 12일 이 A씨를 구속을 했습니다. 네.
자, 장윤미 변호사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자, 재벌도 사기 사건을 좀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노세영 씨가 참 인복이 없다 이런 얘기도 온라인상에서 나와요.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남편과의 일단 이혼 소송을 부정행위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노관장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고용을 한 비서로부터도 횡령의 범죄의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국면이 상당히 좀 인복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온라인상의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는데 강 큰 도둑을 곁에 두고 있었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요. 엎친 데 덮친 거 아니냐 안타깝다. 가뜩이나 속상한데 나쁜 일이 계속 몰려오는 것 같다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그냥 큰 액수가 빠져나갔는데 이걸 몰랐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예, 그렇죠. 일단 재벌 그러면 대기업이고 대기업의 시스템 자체는 사실 그런 뭐 중소기업에 비할 바가 못 되죠. 굉장히 촘촘히 이런 것들 필터링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것이 지금 아트센터 그러니까 대기업 중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자그마한 기업입니다. 또 문화예술을 다루다 보니까 일반 그런 상품을 대고객 서비스를 하는 그런 상품을 관련된 그런 기업 과는 또 다른 차원이고 또 그만큼 이 사람을 가해자를 굉장히 믿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대기업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재벌에게도 라는 그런 허점이 지금 드러난 것 같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사 당시 정부 합동 분향소가 있던 경기 안산 화랑 유원지에선 10주기 기억식이 엄수되고요. 안산 단원구청 일대엔 오후 4시 16분 1분 동안 추모 사이렌이 울립니다.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해역에선 선상 추모식이 진행돼 유가족들은 경비함정을 타고 침몰 해역에서 단원고 학생 희생자 250명의 이름을 부르며 넋을 기립니다. 최근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해 진행된 대형 사회재난의 인식조사에서 우리 국민 60.3%는 우리나라는 대형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했다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선 재난 참사로부터 교훈과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유사한 재난과 참사에 대한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다음 세대에도 위험한 사회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전한 만큼 반복되는 사회재난을 막기 위해 국가와 모든 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안전사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난 13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300여 대 무장 드론과 미사일. 이스라엘은 미국, 요르단 및 다른 동맹국들과 협력해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대부분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어떻게 이런 대처가 가능했던 걸까요? 이는 촘촘하게 만든 방공망 덕분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다중 방공망을 갖추고 있는데 하루 방공비에만 약 2조 원을 들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 만큼 방공망이 제 역할을 다한 건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방위군 예산을 감안하면 하룻밤에 국방비의 10분의 1을 쓴 셈이라 일각에서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장기전에서는 효율이 떨어져 이란의 공습을 지속적으로 막아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